우리나라에서 집권 여당의 실체가 무엇인지 제대로 아시는 분이 있으실까요? 집권했다는 말, 이 말의 진정한 의미를 알기까지 얼마나 더 고생을 해야 할까요? 우리나라의 헌법에는 집권으로 가기 위해서는 정당들 간의 경쟁이라는 것을 해야 하고, 선거라는 경기를 통해 국민들의 지지를 제일 많이 받는 정당이 이미 정해진 임기 기간 동안 나라를 운영하라고 하는 스포츠 게임의 원리가 도입되어 있습니다. 나도 집권하고 싶으나 너도 집권하고 싶어 하니 공정하게 게임을 해서 집권 세력을 결정하라는 것이죠. 아주 그럴듯한 원리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공정한 게임을 할 마음의 준비와 자세가 되어 있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민주주의 법제는 미국 등을 보고 따라했는데 사람들은 여전히 이씨 조선 왕조 때의 사고방식 그대로이지 않았나 하는 얘기입니다. 다시 말해서 집권 세력이 된 사람들은 스포츠 경기처럼 공정한 게임에 주안점을 두는 것이 아니라 왕조 시대처럼 절대 권력을 누리려고만 했던 거 아니냐 하는 얘기입니다. 집권당이 된 세력과 대통령 자신이 민주적 사고방식이 없었다는 얘기입니다. 경기를 해서 정정당당히 이기게 하는데 대통령과 그 핵심 측근들은 상대팀, 상대당을 괴멸시키려 모든 역량을 동원했다는 얘기입니다. 저 야당만 없으면 만고강사 혼자 해먹을 텐데 저놈의 야당이 문제야 하는 것이었습니다. 대통령부터가 이 모양이니 간신배들이 수단과 방법을 안 가리고 야당을 괴멸시키려 하는데 모든 노력을 경주했다, 그런 말씀입니다. 이승만 대통령부터 권력의 핵심 자리에 충견들을 심기 시작했습니다. 내무부와 법무부 및 군 특무대 등의 일제시대 일본 경찰에 충성하던 인사들을 대거 충복으로 다시 심어놓고 국회의원들도 마구 체포하는가 하면 반대파들을 제거하는 일에도 힘을 쏟는 것이었습니다. 헌법이 정한 최초의 룰들을 자신의 입맛에 맞게 이리저리 바꾸는가 하면 야당 대통령 후보였던 신익희, 조병옥은 계속 의문사하고 조봉암에게는 사형이 선고되기도 하는 것이었습니다. 김구의 암살에는 김창룡의 특무대가 배후라는 얘기가 파다했던 것으로 보아 김창룡의 특무대가 일제시대 때 배운 공작과 고문 등으로 이승만에게 충성을 바쳤을 것이라는 것은 비교적 가능성이 높은 판단으로 보입니다. 박정희 정권은 출범부터가 군인들에 의한 비정상적으로 시작되었으니 정상적 경기를 기대하기는 어려웠다고 봅니다. 쿠데타 한 달도 안 돼 최초로 창설했던 정부기관이 중앙정보부였으니 박정희가 얼마나 정보 공작 기구를 중시했는지를 알 수 있겠습니다. 중앙정보부의 주 기능이 무엇이었겠습니까? 헌법이 준 주 기능은 간첩을 잡는 것이고 그 다음으로 내란죄, 외환죄, 반란죄, 이적죄를 색출하는 것 등이었지요. 즉, 북한이 대남 적화 전략을 분쇄하고 국채를 온전히 보존하는 것이 중심 업무였다고 하겠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대의를 뒤로하고 정권 안보를 위해 제2의 막강한 건물을 운영하는 것이었습니다. 60년대 국군의 총 숫자가 60만 명이었는데 중정요원이 1964년에만 무려 37만 명이나 되었다고 하니 그 운영 비용과 비밀 활동의 총량이 어느 정도였을지 가히 짐작이 됩니다. 문제는 이 방대한 정보기관이 정권 안보를 위해 일했는지 국가 안보를 위해 일했는지 그 구분이 쉽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대통령은 당연히 국가 안보를 최우선 정책으로 삼게 되는데
그런 대통령을 도와주는 기능이 개인을 돕는 것이냐, 국가를 돕는 것이냐, 이 둘을 어떻게 분별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이지요. 아마 예수님이나 부처님이 중앙정보부장이 되었어도 그 구분을 제대로 해낸다는 것은 불가능하지 않았을까 생각이 드는군요. 국가 시스템상이 둘이 혼선되지 않도록 애초부터 분명한 경계를 정했어야 했지요. 그런데 그렇지 못했던 것이 현실이었습니다. 대통령 측근이란 사람들이 대통령과 함께 이 문제를 불분명하게 다룸으로써 우리나라의 고질적인 정보 공작 정치가 뿌리를 내리게 된 것입니다. 정보 공작 정치 폐해는 지금은 이제 상식 수준에서 말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대통령들은 정치적 경쟁자들을 용공분자, 즉 간첩으로 몰아 제거하기도 하고 많은 간첩 조작 사건이 물의를 일으키기도 하였습니다. 간첩과 용공분자들이 없지 않았는데 이들과 정적을 구분한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에 가까운 일이었던 것입니다. 지금이라도 이 문제에 대한 선명한 정리가 필요하다고 느낍니다. 대통령 자신이 장기 집권이 꿈을 버렸어야 했다는 말입니다. 차기 선거에 나가지 않는다면 대통령이야말로 가장 엄정한 선거 관리 책임자일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대통령이 앞장서서 모든 공직자가 선거 관리에 중립을 지키라고 감독했다면 공작 정치 논란도 없었을 것이고 청와대의 정치 개입 논란도 없었을 것입니다. 요즘에야 대통령의 정치 중립이 본격적으로 논란되는 형편이니 그래도 과거에 비해선 많이 진전된 형편이라 하겠습니다. 87년도 5년 단임제 체제 이후 대통령의 정치 중립이 본격적으로 논란되는 것이었습니다. 그 이전의 박정희, 전두환, 노태우 정권 때의 정보 공작 정치의 폐해가 노무현 정권 때 대통령이 선거 개입 언사로 국회에서 탄핵 파동이 일어나면서 한국 현대 정치사에 한 획을 긋는 회오리가 있었지요. 김영삼, 김대중 정권 때는 잠시 잠잠했는데 이후로부터 다시 정보 사찰, 청와대 정치 개입이 다시 쟁점이 되기 시작했고 이후 이명박, 박근혜 정권에서 정보기관장들이 공작 정치 가담이 다시 쟁점화되는 것이었지요. 대통령의 정치 중립 의지는 실로 대단히 중요한 것이었습니다. 정보기관이 1년 예산은 공식, 비공식 합쳐서 국회, 입법부 전체 예산의 최소 3배 이상은 되는 것이었거든요. 이 방대한 예산을 갖고 비밀리에 마음껏 쓰는 방대한 정치 공작, 선거 공작 예산으로 집권 세력이 유지되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을 대통령부터가 안 쓰겠다, 안 하겠다 하는 것은 정말로 정치 혁명이다 할 만한 일이라는 게 중요한 관점이 되겠습니다. 그러함에도 문재인 정권도 여전히 이 굴레에서 자유롭지 못하는 판단입니다. 우리나라 정보기관은 근본적으로 대북 정보와 해외 정보만을 다루었어야 했을 것입니다. 정보기관이 그 방대하고 막대한 힘으로 국내 정치에 관여하는 악패는 과거 모델이라는 인식이 퍼졌어야 합니다. 정보기관이 관여해서 여론을 조작하거나 신문 방송 인사들을 친정부 세력으로 바꾸거나 국가 주요 기관에 친정권 인사들을 배치하거나 국가 주요 정치 흐름을 바꿀 수 있는 정치 기획 사건들을 터뜨리거나 이러하는 등의 고도의 정치 통치 기술을 발휘하는 인위적인 공작을 해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심판이 경기에 직접 관여하는 행위로서 국법에 의해 금지되게끔 지금은 상당 부분 법제되어 있는 일입니다. 현재 법제상으로는 정보 공작 프로그램들이 가동하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흐름을 다시 개혁이란 이름으로 다시 뒤집는 일들이 현재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것은 역사를 퇴행시키는 일입니다. 우선 선거를 정확하게 했다는 전제하에 각 언론사에서는
그 득표율에 맞는 정도의 뉴스 다루기, 패널 선정하기 등의 룰을 지켜줄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총선과 대선을 합한 평균 득표율을 기준으로 방송에서 여야 관계를 다룬다면 편파성 여부에 대한 불필요한 논쟁은 사라지지 않을까 판단됩니다. 각 언론 방송사에서는 물리적인 균형도 맞추지만 논지의 균형도 맞춰주는 정교함이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패널들이 무더기로 퇴출되는 이런 후진성들은 이제 그만 봤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사회 전체에 이러한 불문율들이 작동되어야 할 것입니다. 대통령과 정부는 선거 3개월 전부터는 거국적 중립인사로 선거관리 내각, 법무부, 행정자치부, 예산처 등을 법제화하고 대통령과 총리가 국민들께 담화를 발표케 해서 선거 후유증이 없는 정부로 가야 할 것입니다. 선거 관리에 정보기관이 개입하는 일을 엄단하고 이 문제의 관리를 국가 최우선 정책으로 국민들에게 공표하게 해야 할 것입니다.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공작성 사건이 발생할 경우 대통령은 야당 지도부를 청와대로 조치하여 브리핑하는 관례를 만들어야 합니다. 수시로 야당의 사건의 진행 여부를 같이 감찰하게끔 해주는 조치를 해야 할 것입니다. 국정조사와 감사도 같이 동반할 수 있어야 합니다. 민주주의는 선거만 제대로 해도 반 이상 성공한다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것은 당내 선거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구나 출마할 수 있게 길을 터주어야 하며 1차 예선, 2차 본선 이렇게 해서 대표 선수들을 공천해야 할 것입니다. 야당 후보를 선정하는데 정보 공작 정치가 그동안 끊임없이 작용했던 폐단들을 말끔히 지우는 특단의 조치들이 각 정당에 필요할 것입니다. 여야 간의 힘의 균형이 이루어지게끔 하는 특별한 정당 선진화 프로그램도 작동되어야 할 것입니다. 여당은 요정에서 식사하고 야당은 짜장면도 한 그릇 못 써먹는 그런 정당 정치는 이제 그만해야 마땅할 것입니다. 누가 야당을 하든지 동네에서 사찰하는 그런 못된 풍토는 사라져야 하지 않으면 대한민국을 민주선진국가로 할 수 없을 것입니다. 동네 행사에 여당 인사들만 참석하고 야당 인사들에겐 좌석도 안 주는 그런 풍토가 사라져야 할 것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과거엔 야당 당수조차 청와대가 정했다는 것이 정설로 떠돌던 때가 많았습니다. 이런 짓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런 짓을 하는 게 정보 공작 정치였던 것입니다. 진짜 야당하는 사람들은 이 땅의 소수였고 늘 힘들고 외로웠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도 그런 지도자들의 노력이 있었기에 오늘날 이만큼의 자유라도 누릴 수 있었다는 것을 시민 여러분들께서는 잊지 않아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정보 공작 정치가 퇴치되고 선거다운 선거, 정당다운 정당, 민주주의다운 민주주의가 들어서야 이 나라의 후손들이 전 세계 어디 가서든 전 세계인들로부터 존경을 받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응원 댓글 3종 세트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저희 방송이 발전하는 데 큰 힘이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